애가 졌다고 유세 떨지 마라. 나 때는 산통 오기 직전까지 반일하다 애받았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쓰러진 제 어깨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내뱉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100인분의 잔치상을 차리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떨어진 접시값 물어낼 생각이나 하라며 독서를 퍼부었죠.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어떤 지옥으로 추락하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엌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만삭인 내 몸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갈비찜이 펄펄 끓으며 단내를 풍겼고 사방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낼 새도 없이 커다란 양은 대야에 담긴 잡채를 버무렸습니다. 배가 불러 싱크대에 몸이 닿을 때마다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억지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 한정숙 씨가 부채질을 하며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아, 너 아직도 잡채 붙잡고 있니? 문중 어른들 곧 도착하실 시간인데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디에 쓰겠어?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잡채 당면만 5kg이에요. 야채 썰고 볶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금방 끝낼게요. 한정숙 씨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부푼 배를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 때는 말이다. 애 낳기 직전까지 반이라고 들어와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렸어. 요즘 애들은 임신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고작 100인분 음식 차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야겠니? 나는 버무리고 있던 잡채를 내려놓고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니, 숨이 좀 차서요.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정숙 씨가 코웃음을 치며 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놈의 의사 소리 좀 그만해라. 유난을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지. 귀한 손님들 대접하는 날에 재수없게 인상 쓰고 있을 거야? 얼른 나물 무치고 갈비찜 간 다시 봐.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물 대야를 끌어당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 넓은 마당에 차들이 속속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댁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무거운 접시를 양손에 들고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발바닥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무릎이 자꾸 꺾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준혁 씨가 거실 한복판에서 친척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며 준혁 씨의 옷소매를 살짝 당겼습니다. 준혁아, 나 배가 자꾸 뭉쳐서 힘들어. 당신이 접시 나르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강준혁이 나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아, 지금 어른들 다 모여 계신 거 안 보여? 내가 여기서 접시 나르면 우리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효도가 별거야?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해줘.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어. 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시누이 유진 씨가 휴대폰을 들고 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우리 올케 언니 진짜 대단하죠? 임신 9개월인데 혼자 100인분 요리 다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며느리죠. 언니, 여기 보고 웃어봐요. 조회수 폭발하겠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제발 그만 찍어요. 저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유진 씨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언니는 참 까칠하다니까. 내가 언니 칭찬해 주려고 찍는 건데 왜 그래요? 조회수 잘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빨리 저쪽 가서 갈비찜이나 더 담아와요. 나는 커다란 뚝배기에 갈비를 가득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갈비찜이 거실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정숙 씨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한정숙 씨가 쓰러진 나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라. 초사는 원래 늦게 나오는 법이야. 잔칫날 재수없게 바닥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이거 다 치우고 다시 해와.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쾅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나의 아버지 이명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와 바닥에 쓰러진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정숙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요리를 다시 해오라고요? 한정숙 씨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지원이가 부주의해서 음식을 엎지르는 바람에 제가 훈계 좀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훈계요? 만삭인 임신부에게 100인분 요리를 시킨 게 훈계입니까?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준혁이 자네도 똑바로 봐. 자네 아내가 죽어가는데 술이 입으로 넘어가는가?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방심했습니다. 지원아, 괜찮니?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자네 손대지 마. 내 딸은 내가 데려간다. 오늘부로 자네들과의 인연은 끝이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정숙 씨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이렇게 가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일가 친척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예의예요?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한정숙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체면요? 당신들 체면 세우느라 내 딸 목숨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예의를 따집니까? 법정에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비켜요. 아버지는 당황한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나를 안은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 주차된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쥐고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저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서늘한 복수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백하게 질린 내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서류 뭉치를 훑어보던 아버지가 내 신음소리에 황급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듯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지원아, 정신이 좀 드니? 몸은 좀 어떠냐?
아기는 무사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지우는요? 지우는 정말 괜찮은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두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침대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봉투 안에서 은행거래 내역서와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지원아, 네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동안 준혁이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라. 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구나. 여기 찍힌 결제 내역들 좀 보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임신 초기에 준혁 씨에게 관리하라고 맡겼던 통장에서 명품 가방 매장과 고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이 줄줄이 사탕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역서 옆에 놓인 사진 속에는 준혁 씨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를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100인분 요리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 준혁 씨는 내 돈으로 이 여자랑 호텔을 다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분노를 참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준혁이 이놈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댔어. 내 돈만으로는 모자랐는지 회사 내부 자금까지 빼돌려 저 여자랑 사업을 차리려 했더구나. 아빠가 회계법인 인맥동원해서 싹 다 조사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준혁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혁 씨는 무릎을 꿇으며 내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건 그냥 잠깐 한눈판 거야.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지우는 어떻게 키웁니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우 핑계 대지 마. 내 딸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어디서 감히 용서를 빌어. 당장 여기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란 말이다. 강준혁이 바닥에 나뒹굴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제가 지우 아빠 아닙니까? 엄마도 지금 사과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 씨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지우한테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네가 사준 그 가방 영수증들 전부 횡령 증거로 제출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자. 이제 내 엄마한테 가서 전해. 나 다시는 그 더러운 집구석으로 안 돌아간다고. 강준혁이 울먹이며 병실 밖으로 쫓겨나자 아버지는 다시 침대 곁으로 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시댁 저택이 위치한 땅의 지적도와 과거 토지 매립 기록이 담긴 공문서였습니다. 지원아, 더 기막힌 사실이 있다. 내 시어머니가 가문의 자부심이라며 자랑하던 그 대저택 말이다. 거기가 원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죽은 땅이었어. 건축허가도 뇌물로 위조해서 지은 가짜 집이란다. 나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법 매립지의 위조 건축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성인 것처럼 굴었는데 아버지가 서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구청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했다. 조만간 조사관들이 들이닥칠 거야. 네가 그 집 부엌에서 흘린 눈물, 그 집이 무너지는 소리로 돌려받게 해줄 테니 넌 지우만 생각하고 기운 차려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부푼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공들여 쌓아온 허영의 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짓밟았던 시간만큼 나는 그들의 삶을 더 처참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원아. 아빠가 내 억울함 다 풀어줄 테니 지우만 믿고 버텨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혼 재판을 일주일 앞둔 오후 병실 복도가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 한정숙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한정숙 씨는 내 침대 발치로 달려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독한 거사. 너의 아버지가 우리 준혁이 회사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나는 몸을 일으켜 차갑게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준혁 씨가 제 돈을 빼돌려 외도하고 회사 공금까지 건드린 건 준혁 씨 잘못이죠. 아빠는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한정숙 씨가 손을 높이 들어 나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그까짓 돈 몇 푼 쓴 게 대수라고 감옥에 보내려 들어?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구청놈들은 왜 불러들인 거야? 내 집 담장을 다 파헤쳐 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옆에서 과일을 깎던 아버지가 칼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손 내리시죠. 불법 매립지에 뇌물까지 써서 지은 집이라면서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한정숙 씨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돈, 이러지 마세요. 우리 준혁이 구속되면 저 아이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예요? 제발 소 취하해 주세요. 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병실 문을 열어 젖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없는 게 범죄자, 아빠 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리 딸 혈압 오르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시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복도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신우이 유진 씨는 휴대폰을 들고 내 병실 앞까지 찾아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우리 올케 언니가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임신부라고 봐줬더니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요. 이게 다 조회수 때문은 아니겠죠? 아버지가 복도로 나가 유진 씨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이미 가처분 신청 넣었습니다. 이 영상도 증거물로 추가할 테니 계속해 보시죠. 유진 씨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평화도 잠시 갑자기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짧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아,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놀란 아버지가 배를 누르고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시트 위로 투명한 양수가 번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양수 파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복도를 지나가며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낯익은 인물을 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던 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수술실로 향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미안해. 지원아. 준혁 씨의 절규가 멀어지며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취 기운이 퍼지기 직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절대로 저 추악한 사람들의 성씨를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수술실 조명이 환하게 밝아지며 의식의 끈이 서서히 놓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지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의 기계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히 수술을 준비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모 혈압이 자꾸 오릅니다. 서둘러야 해요. 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밖에서 손을 꼭 쥐고 기도하고 계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 씨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아이의 안녕만을 바랐습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내 팔에 주사를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잠시 주무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아기는 건강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찰나에도 나는 시댁 사람들의 오만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앗아간 나의 인형과 뱃속 아이를 도구로 보던 그 차가운 눈빛들을 기억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아. 마지막 의식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예쁜 공주님입니다. 아기는 힘차게 발버딩을 치며 자신이 세상에 나왔음을 알렸습니다. 비록 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나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벽을 짚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정말 고생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 우리 가족이 지옥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기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망쳐놓은 나의 삶 위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마주할 지우의 얼굴을 꿈꾸며 평온한 어둠 속을 헤엄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뿐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지우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의 아침,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지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서류 한 장을 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원아, 지우 출생신고 마쳤다. 내 성을 따서 이지우로 올렸어. 이제 그놈들과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아이다. 나는 종이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이제야 지우를 온전히 내 아이로 지킨 것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준혁 씨의 비밀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다는 소식과 저택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힘없이 열리더니 헬쑥해진 유진 씨가 들어와 내 침대 밑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채널 수익 정지당하고 광고 위약금 때문에 저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랑 오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버님께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유진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내가 요리하며 쓰러질 때 당신은 조회수 대박이라며 좋아했죠? 그 영상들이 지금 당신 식구들 죄를 밝히는 가장 큰 증거가 됐네요. 인과응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유진 씨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하자 아버지가 즉시 경비원을 호출해 유진 씨를 병동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유진 씨의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병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가져온 이유식 조리법을 읽으며 100인분의 기름진 잔치 음식이 아닌 내 아이를 위한 맑은 미음을 끓일 생각에 가벼운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가 방문하여 준혁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재산 분할 비율 80%를 인정받았다는 확정 판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 한정숙 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대저택 앞에는 법원 집행관들과 철거 용역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집행관들이 거실 한복판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한정숙 씨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자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집이야. 뇌물까지 먹여가며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놈들아 다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하지만 중장비의 거대한 궤도 소리가 그녀의 비명을 삼켰고 저택의 높은 담벼락이 허무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불법 매립지 위의 모래성이라는 제목으로 시댁 가문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화면 속 한정숙 씨는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디자이너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센터와 지우를 봐줄 보육사를 예약했다며 새집 열쇠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지원아, 저 먼지 구덩이 같은 과거는 다 잊고 너랑 지우 인생만 설계하렴.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게. 나는 퇴원하는 길에 잠시 시댁 저택이 있던 동네를 들러 뼈대만 남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중장비가 지붕을 내리칠 때마다 내 안의 트라우마도 먼지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새로 이사한 깨끗한 집으로 들어온 나는 준혁 씨가 교도소에서 보낸 구걸 섞인 편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파쇄기 속으로 밀어 넣었고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들을 지우의 기저귀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완벽한 결별을 완성했습니다. 방 안에는 지우의 고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그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의 시간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도 이제는 흐릿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지우의 침대를 조립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지원아, 여기 지우 인형들 좀 보렴. 아빠가 시장 가서 제일 예쁜 놈들로 골라왔단다.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잠결에 베넷짓을 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우가 살아갈 세상에는 오직 사랑과 따뜻함만이 가득하게 하겠노라고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멈추어 두었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굴곡을 겪으며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르는 도면들을 보며 나는 밝은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우의 엄마이자 디자이너 이지원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릴 동안 나는 지우와 함께 꽃길만을 걸을 것입니다. 창밖의 달빛이 지우와 나를 비추며 축복하는 것만 같은 포근한 밤이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난 오후 우리 집 거실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나는 테라스 창을 활짝 열고 지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한 첫 미음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100인분의 고기를 볶으며 기름 냄새에 신음하던 예전의 나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 체에 걸으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를 맡자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작업실 모니터에는 디자인 의뢰서들이 줄지어 떠 있었고 나는 지우의 옹알이를 배경음악 삼아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지우의 예방접종비를 결제하던 순간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맛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커다란 장을 봐온 봉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아, 오늘 지우 먹일 유기농 채소들이 아주 싱싱하더구나. 우리 지우 할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좋니? 아버지는 손녀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사람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대문 초인종이 거칠게 울리며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처럼 초췌해진 한정숙 씨가 머리를 산발한 채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다. 내 시험이다. 내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보면 안 되겠니? 한정숙 씨는 전과 기록과 학대 정황 때문에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영구히 제한되었음에도 갈 곳이 없자 우리 집 간처를 배회하며 국어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임신한 나를 차가운 부엌 바닥에 쓰러뜨렸을 때 이미 손주와의 인연은 끝났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한정숙 씨가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핏줄인데 이럴 수 있니? 나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준혁이도 감옥 가고 유진이도 소식이 없다. 나는 그녀의 처절한 몰골을 응시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차려준 100인분 요리로 배를 채웠던 그 수많은 친척 중 지금 당신 곁에 누가 남았나요? 남을 짓밟고 세운 성은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에요. 나는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고 아버지는 즉시 보안업체에 연락해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준혁이 교도소에서 보내온 구구절절한 면회 신청서 역시 읽지 않고 지우의 기저귀 가방 속 쓰레기로 직행했습니다. 마침내 뉴스에서는 시댁 저택 부지에서 수백 개의 폐기물 드럼통이 발견되어 해당 토지가 오염된 불모지로 공시되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땅이 영원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판명나자 한정숙 씨는 거리에서 실성한 듯 소동을 피우다 실려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우와 함께 베란다 작은 화분에 예쁜 꽃씨를 심으며 죽음의 땅이었던 시댁과 달리
생명이 피어나는 우리만의 화원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냄비 안의 미음이 알맞게 걸쭉해졌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정성껏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100인분의 잔치 음식을 할 때는 느껴본 적 없는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지우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자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맛있는 밥 해왔어. 우리 아기, 이거 먹고 쑥쑥 크자. 아이의 입가에 묻은 하얀 미움을 닦아주며 나는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을 뿐입니다. 테라스 너머로 지는 노을이 거실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내일은 또 어떤 꽃이 필지 기대하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끓이던 국물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채워진 이 작은 그릇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지원아, 정말 장하다. 이제야 내 얼굴에 그늘이 다 가셨구나. 나는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댁의 잔해는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오직 우리만의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세 번째 생일 아침, 거실에는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나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유치원 등원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까르르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며 걷는 이 평범한 아침이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준혁은 만기 출소를 했지만 횡령전과라는 낙인 때문에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차가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내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누리집을 훔쳐보며 자신이 발로 차버린 행복의 잔해를 뒤늦게 확인하며 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신우이 유진 씨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다시 영상을 올렸으나 임신부 학대 방관자라는 꼬리표에 막혀 대중의 싸늘한 외면 속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무료급식소에 지우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을 배설하던 중 나는 급식줄 맨 끝에서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국그릇을 건네려던 순간 나는 그 노인이 바로 한정숙 씨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주머니 속에 소중히 아껴두었던 사탕 하나를 꺼내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 생일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한정숙 씨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들고 있던 식판을 떨어뜨릴 듯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사탕을 쥔 채 차마 밥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녀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며 담담하게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지우의 초등학교 입학 자금을 위해 따로 모아둔 통장을 내게 건네며 내 대견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지킨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엄이란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나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기업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내 곁에서 그림을 그리다 잠든 지우의 통통한 볼을 어루만지며 나는 100인분의 요리를 하느라 피멍이 들었던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상처 입었던 손이 이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단단한 손이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아버지와 지우와 함께 나란히 산책하는 나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 견고한 사랑의 성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우가 뛰어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나는 그 옆에서 평화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시절의 아픔이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원아.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단다. 고생 끝에 온 이 평화가 영원할 거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온 지우가 내 품에 쏙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여기 올까? 지우는 엄마랑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가 원하면 언제든지 오자. 엄마도 지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는 손을 꼭 맞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우리를 축복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물러갔고 우리 앞에는 오직 밝은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나는 이제 지우와 함께 더 아름다운 색깔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모래성 너머에 피어난 이 소중한 꽃들이 영원히 시들지 않도록 정성껏 가꾸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설레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나는 그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우와 함께 맞이하는 평화로운 노을을 보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끝까지 참고만 있었다면 제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무너져가는 모래성을 붙잡고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곁에는 묵묵히 저를 믿어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었고 저는 그 폐허 위에서 저만의 소중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에 숨이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빛나야 할 보석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